로마가 왕정이 끝나고 공화정으로 가고 체제가 바뀌면 혼란이 일어나고 그때를 잘 해결한 사람이 브루투스, 발레리우스 뭐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의 나라가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뀌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혼란을 같이 겪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대부분 왕정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나라가 갑자기 왕을 쫓아냈어. 그럼 다른 나라 왕들이 불어나죠.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쳐들어옵니다. 너 그러면 안 돼. 이거는 그런데 프랑스 혁명 때도 동일한 상황이 있었어요. 나폴레옹이 원래 하위 장교였어요. 한 소위, 중위 뭐 이 정도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쟁 하나 치르고 장군이 됩니다. 별을 달아요. 당시에 장군들은 전부 다 귀족 출신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싹 나간 거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쉽게 올라갈 수 있었던 것도 좀 있어요. 로마도 초기에 브루투스 있던 시절, 그리고 발레리우스 있던 시절, 그리고 그 즈음에 굉장히 정신없습니다. 그거를 잘 극복한 사람이 발레리우스예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정돈이 돼요. 그럼 정돈이 되고 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외부는 정돈이 됐어. 네. 이게 힌트죠. 내부가 정돈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프랑스도 혁명을 겪고 그리고 나서 거의 100년을 혼란을 겪어요. 공화정, 왕정, 공화정, 왕정을 반복하거든요. 맞아. 로마라고 다를까? 참 희한한 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바뀌면 그 전에 게 더 향수처럼 그게 더 낫지 않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브루투스의 아들들이 반역을 꾀하기도 했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냐 하면 공화정으로 바뀌었다는 뜻은 왕이 없어졌다는 뜻이잖아요. 두 개의 세력만 남는 거예요. 원로원과 평민 세력만 남는 상태가 돼요. 원래 둘만 나오면 더 잘 싸워요. 그래서 삼각구도가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여기에 불을 지필 불쑤시개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뭐였을까? 정리는 한번 해봤어요. 내부에서 여러 가지 시끄러운 잡음이 일어났던 이유 중에 굉장히 큰 게 원로원과 평민이 대립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만약에 원로원이 투표로 뽑히는 사람이었다면 평민들을 무시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하면 민심이라는 게 있고 표심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그런데 원로원 의원들은 상속직 비슷한 느낌이란 말이에요. 좀 애매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원로원이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었어요. 집정관이라고 해서 대표를 뽑는데 그 사람들은 민회에서 투표를 해요. 평민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군제랑 엮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로마는 백인대라고 해서 백인 기준으로 해서 투표권을 하나씩 행사하는 형태였고 그 백인대에 군인들을 제공하던 사람들이 평민도 있었겠지만 귀족들도 있어요. 그럼 귀족들은 어디서 났을까요? 이 사람들이. 샀나요? 사진 않았어요. 노예인가요? 용병을 쓰지도 않았어요. 노예도 아니에요. 에트리니아 왕이 쫓겨난 다음에도 에트리니아인들이 들어오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시죠? 네. 그때 들어올 때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었지만 부족 전체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기억하셔야 될 건 저 때는 한반도식으로 치면 부족사회 정도 느낌이야. 그러니까 부족 단위로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5,000명이 한꺼번에 이동해 왔다. 그러면 이렇게 한꺼번에 이동해 온 사람이 있었으면 거기에 대장과 그리고 따라오는 사람들의 관계는 상당히 끈끈했을 거예요. 근데 개별적으로 들어온 사람은 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이성계가 전주에서 관기를 건드린 다음에 저쪽 강릉으로 도망갔다가 함흥으로 도망갔다가 해요. 근데 혼자 도망다니지 않았거든요. 자기 일족이라는 것은 단순히 가족, 친족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같이 움직였어요. 그걸 생각해 주시면 평민도 둘로 나뉘는 거예요. 도코다이와 시족장, 부족장과 같이 움직인 사람. 이렇게 해서 굉장히 복잡한 상태예요. 자, 이런 상태고요. 또 하나 알았으면 좋겠는 상황이 뭐가 있냐면 아래에 저 장면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글래디에이터의 주인공이 장군으로 나와 황제정 때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로마 사회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장군이거든요. 그런데 왕이 물어봐요. 너 뭐 할 거니? 그랬더니 돌아가서 농사 짓고 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기본적으로 땅을 베이스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에요. 이태리 가보셨죠? 네. 이태리 남부 쪽은 농사 짓기 굉장히 좋은 땅들이 많아요. 시칠리아는 아주 좋고요. 극강의 지역이고 그 남쪽 지역에 있었던 로마인들은 그냥 농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전쟁에 나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어느 날 포로 로마노에 어떤 사람 하나가 굉장히 나이가 든 한 60대 정도 된 분 한 분이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거의 거렁뱅이처럼 하고 있었대요.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었대요. 왜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물었어요. 그때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저는 자유시민으로 태어났습니다. 군대에 갈 나이가 된 이후 모든 전쟁에 출전해 목숨 바쳐 싸웠습니다. 하지만 억압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로마가 마지막 고난을 겪었을 때 지요. 저는 세금을 내느라 빚을 지게 되었고요. 갖고 있던 농장은 적의 습격 때문에 폐허가 됐어요. 식량과 필수품이 모자라 시내에 있던 재산도 모두 소진해버렸습니다. 빚을 갚을 방법이 없어진 겁니다. 저는 마치 노예처럼 채권자에게 끌려났고 두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채권자는 저에게 힘든 일을 시켰고 저는 저항했어요. 그래서 채찍을 수도 없이 얻어맞았습니다. 하고서 채찍 상처와 칼 맞은 상처를 다 보여줍니다. 저 말에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가 있어요. 일단 전쟁이 많았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느냐 하면 시내에 있던 재산도 모두 소진했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로마인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시내에도 집이 있고 농사 짓는 곳에도 땅에도 집이 있는, 이걸 보통 빌라라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빌라랑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태리 북부에 가면 빌라라는 표현들을 써요. 와이너리 안에도 빌라라는 것이 존재하고요. 시칠리아에 가봐도 로마 귀족이 살았던 빌라 이런 것들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데 거점이 됐던 집, 거기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거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으세요. 또 하나는 빚을 많이 지게 된 상황이에요. 왜 저런 일이 생겼을까? 일단 저 사람은 재수가 없었어요. 자기 땅에서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거면 뭐가 있느냐면 전쟁이 일어나요. 평민들이 열심히 나가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들은 왜 싸웠을까요? 귀족들은 그걸 못 지키면 딴 데 점령당하면 노예가 돼요. 보통 세금 대신에 노역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 글에서는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 되고 그 나가서 병사를 사와야 되는 뭐 노역이든 뭐든 그런 것들도 이중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느껴지는데, 저기서 세금은 네. 군인으로서 내는 세금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제가 말씀을 잠깐 앞에서 앞쪽 편에 보면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군인들이 나갈 때 군장 있잖아요. 그걸 자기 돈으로 내요. 그리고 먹는 것도 자기 돈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세금이 돼버리는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좀 더 맞으세요. 그리고 전쟁을 치르게 되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세금을 거두는 경우가 있긴 있으나 로마 같은 경우는 세금을 걷는다기보다는 일종의 국채 발행을 더 많이 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국채를 발행하면 누군가 국채를 사겠죠? 그리고 그 돈으로 전쟁을 치러요. 그리고 나면 그 국채를 다시 갚아야 되죠. 이게 나중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요때는 약간 애매해요. 국채를 국가 입장에서는 돈으로 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전쟁 치르고 나서 돈이 없죠. 그럼 뭘로 전쟁 치렀어요? 이겼어요? 뭘로 주면 제일 좋을까요? 노예? 땅. 아, 노예도 있어요. 물론 노예도 있는데 로마 같은 경우는 전쟁에서 이겼을 때 노예화시키는 경우보다는 그냥 흡수합병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노예보다는 뭐가 더 많았느냐 하면 땅이 더 많았던 거예요. 땅을 취득하고 나면 그 중에 30% 정도, 그 정도를 가지고 국채를 샀던 사람한테 주거나 아니면 같이 싸웠던 사람들한테 줍니다. 어떤 식으로 줘야 될까요? 공로에 따라. 이게 되게 애매해요. 여기서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기업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누가 얼만큼 공헌을 했느냐에 대해서 판단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걸 포상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시끄럽죠. 그런 상황도 있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문구예요.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썰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많은 자료를 봤는데 다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해요. 제대로 남아있지 않은가 보네요. 저런 내용들은 남아있는데 저 내용을 갖고 해석을 자기 멋대로 하는 느낌이에요. 저는 물론 시작을 시오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로 시작을 했지만 다른 자료도 봤거든요.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저렇게 남아있는 문구들 중심으로, 저것도 물론 각색은 좀 됐겠지만 중심으로 좀 얘기를 드려볼까 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들고 일어난 거죠. 근데 보통 채무자들이었대요.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많았다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포로 로마노의 쿠리오, 원로원이 있었던 자리, 물론 지금 이 모습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 당시 모습은. 거렁뱅이 꼴을 하고 이쪽으로 몰려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라. 원로원 의원들이 귀족이고 채권자들인데 니들이 뭔가 정책을 내놓고 뭔가 해결책을 내놔야지, 이러면 안 되지 않냐 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원로원 의원들이 둘로 갈립니다. 민중파와 그렇지 않은 쪽으로 갈려요. 반민중파,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꼭 그렇게 볼 수도 없는 게 이 반민중파도 둘로 갈려요. 하나는 채권자고요. 하나는 채권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귀족 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감히 평민들이 굉장히 노블한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존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내부적으로. 그런데 적이 쳐들어와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동단결해야죠. 일단은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원로원 쪽에서 민중파를 내세워서 잠재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세르빌리우스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발레리우스, 저 사람은 푸리콜라의 동생이래요. 발레리우스 만니우스라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발레리우스가 했던 이야기만 가져왔어요. 전쟁을 치르는 동안 모든 로마 시민의 재산, 권리, 그리고 인신, 몸이겠죠. 빚이나 다른 이유 때문에 압수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용감하게 싸우는 사람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명예는 로마가 여전히 튼튼히 서 있다는 사실이 될 겁니다. 물론 이 외에도 굉장히 연설을 많이 해요. 로마는 연설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연설을 해가지고 평민들을 잠재워요. 그래서 나가서 이깁니다. 또 평민들이 잘 싸웠나 봐요. 이게 제 생각에는 자기 땅이 있고 자기 땅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더 잘 싸웠던 게 아닐까. 어쨌든 그래서 싸워서 이겨요. 돌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민중파는 입이 써야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평민들은 열받죠. 아니 싸웠는데 뭔가 나눠주는 것도 공평하지 못한 것 같아. 그래서 발레리우스가 싸워서 이기고 돌아올 때 어떻게 했냐면 그 지역 땅을 평민들한테 나눠줬어요. 이때 따라 나왔던 군인들의 대다수가 채무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반민중파 의원들이 저렇게 욕을 했습니다. 당신 가문은 평민의 아청꾼이요. 사악한 법을 꾸민 족속이요. 당신 가문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민회는 도리어 귀족의 힘을 완전히 파멸시켰을 뿐이요. 여기서 보실 수 있듯이 귀족의 노블한 느낌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라고, 단순히 채권자라고 보기보다는 그쪽이 좀 더 아까 시족장과 그리고 시족 구성원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세우는 거죠. 그리고 뒤에는 사적인 이익도 생각을 안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평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고 일어나야죠. 언덕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언덕에 들어가가지고 농성을 합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평민들이 힘이 없다면 농성을 할 때 귀족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죠. 투표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밟아버리면 되죠. 근데 밟아버리려면 누구로 밟아야 돼요? 군인으로. 근데 군인이 누구야? 평민이야.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평민이 힘이 셌다는 뜻이에요. 어떤 면에서? 군사적인 면에서. 계속 쳐들어오는데 막아야 되잖아. 원로원 의원들도 계속해서 싸우다가 전쟁이 오면은 어떻게 해결해야 돼? 정말 계속 언발의 오줌 누기를 반복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걸 몇 차례 반복을 해요. 몬테사크로 산이 어디냐면 로마 시내 7개의 언덕이 있는 곳으로부터 북동쪽으로 한 5km밖에 안 되는, 제가 거기에 뭐가 남아있나 하고 사진을 뒤져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그림을 가지고 온 거예요. 보면 여기 다리고요. 그 앞에 개천이 또 하나 흐르거든요. 건너편에 언덕 하나 보이시죠? 몬테사크로 산. 되게 낮죠. 높이가 50m만 되면 산이래. 좀 부끄럽습니다. 굉장히 낮은 언덕이야. 그 주변에 높은 언덕이 없어요. 가보시면 그런 느낌 받으실 수 있어요. 이태리 북쪽은 높은 언덕들이 좀 있는데 남쪽으로 가면 그렇게 높은 데들이 많진 않아요. 거기에 처박혀가지고 농성을 시작해요. BC 509년에 공화정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평민이 없어진 거죠. 군인이 없어진 거죠. 군대가 나한테 칼을 들이댈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원로원이 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원로원에서 대표를 보냈더니 거기에 대해서 평민 대표인 시키니우스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요걸 그대로 따라가 보시면 상황이 어땠는지가 금방 보여요. 귀족은 자유시민이던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 로마에서 내몰더니 군대에 편제시켜서 내몰았다는 뜻이에요. 군대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상명하복이에요. 반란을 할 수도 없고 파업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으로 몰았다는 의미까지 내포한다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요? 귀족은 이미 여러 차례 약속을 어겼어. 이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킨다는 걸 어떻게 보장하겠어? 귀족은 로마를 독점하고 싶어 할 뿐이요. 가난한 사람과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는 이전으로 돌아가려는 것이지요. 실제로 왕정시대에는 평민과 귀족의 구분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 이걸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결혼도 허용이 됐었대요. 근데 저 때는 허용이 안 되던 시절이에요.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 우리의 조국으로 생각하기로 했어. 나 떠날게. 니들끼리 알아 살아봐. 이 느낌이에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발등에 불 떨어진 건 도리어 평민들이 저런 면에서는 더 현명했네요. 그렇죠. 네. 그걸 칼자를 쥔 거예요. 그러니까 원로원이 아뜨한 거죠. 그리고 아까 잠깐 평민이 둘로 나눠져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시족장과 연결돼 있는, 그리고 독고다인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저기에 처음에는 혼자이거나 아니면 빚을 많이 진 사람들이 갔는데 이 사람들도 슬슬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로원들이 아뜨한 거예요. 그래서 내놓은 게 뭐냐면 트리비누스 플레부스. 트리비누스는 뭐뭐의 장이라는 뜻이고요. 플레부스는 이게 평민이라고 번역하면 정확하지는 않은데 그냥 평민이라고 번역을 할게요. 평민의 장이라는 관직을 법적으로 만들어주게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만들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뭐라고 알고 있냐면 호민관이라고 알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평민의 호민관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어느 누구도 호민관을 채찍질할 수 없으며, 그렇다는 뜻은 누군가는 채찍질을 당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다른 사람에게 호민관을 채찍질하라고 시켜서도 안 된다. 어느 누구도 호민관을 죽이거나 정치적으로 죽이는 경우가 많았다는 뜻을 의미하죠. 다른 사람에게 살인을 교사해서도 안 된다. 만약 누가 이런 짓을 한다면 그는 유죄로 간주되며 그의 재산은 평민의 신 케레스에게 바친다. 호민관을 해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살인에 대해서 무죄다. 이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면책특권을 준 거예요. 그리고 집정관이 무슨 얘기를 하든 법이 뭐가 나오든 나는 반댈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이런 관직을 만들어 주겠다고 했더니 평민들이 내려왔어요. 이런 끝일까요? 여기에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시오노 나나민이 얘기해요. 호민간의 거부권은 전쟁이 없을 때만 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로마는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데, 야누스 신전이 문이 닫혀 있으면 평화시고 열려 있으면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늘 열려 있는데 결국 호민관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하지만 관직이라는 것이 생긴 것은 의미가 있었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플레부스 집회, 평민 집회라는 게 새로 만들어져요. 아까 민회라는 게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민회는 100인에 1명 이런 식으로 해야 투표하는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민회에는 귀족도 들어가 있고요. 귀족이랑 같이 있는 시족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족원도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투표를 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거의 귀족이 이겨요. 투표권이 개수를 세보면 거의 그래요. 그러다 보니 민회에서 투표를 하면 원로원이 원하는 대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평민 집회라는 것은 귀족을 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저기는 조금 더 평민에 가까운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집회라고 보시면 되세요. 되게 복잡하죠.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건 원로원의 힘이 굉장히 셌다는 거예요. 왕이 없어진 이후 평민의 힘은 좀 약해졌고 원로원의 힘이 굉장히 강력해졌다. 그런데 원로원 안에도 민중파와 반민중파가 있었다. 계속 싸웠어요. 저 이후에도 끊임없이 혼란이 있었다가 정치 선진국이라 보여졌던 그리스와 아테네로 신사유람단을 보냅니다. 선진 시스템을 한번 알아와 해서 갑니다. 그래서 보고 왔어요. 10명의 성문법을 만드는 사람들을 뽑았는데 그 사람을 주도했던 사람이 아피우스 클라우디우스라고 굉장히 완고한 귀족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이 사람이 막 부정축제라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평민 친화적인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평민들 입장에서 봤을 땐 법이 귀족들의 전유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전으로만 오니까 성문법화해라. 법이 있다는 뜻은 누구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12법보를 만들었는데 저 안에는 여전히 귀족과 평민은 결혼할 수 없었고 그냥 채찍질하면 안 되고 뭐 이 정도 얘기 외에는 들어간 게 특별한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계속 싸우는 거야. 끊임없이 싸웁니다. 여기 숫자를 제가 두 가지 적어놨어요. BC 449년 몬테사크로산이 BC 490 몇 년이었거든요. 50년 가까이 흘렀죠. 그리고 12법범이 나온 거예요. 되게 느리죠. 근데 요건 조금 빨라요. 그리고 나서 계속 싸우다가 귀족과 평민이 결혼할 수 있다는 법은 그 이후 4년 후에 제정이 됩니다. 로마의 귀족과 평민이 이런 식으로 귀족, 평민은 플레브스라고 부르고요. 귀족은 보통 시족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사람들이 원로원 의원이고 이 사람을 부르는 다른 이름이 파트로네스예요. 패트런 이런 표현을 영화 속에서 가끔 나오거든요. 그 패트런이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리고 평민, 시족 구성원이고 이 사람들은 주로 클리엔테스, 클라이언트의 어원이라고 해요. 클리엔테스, 그러니까 파트로네스, 클리엔테스가 이렇게 한 묶음이에요. 그 외에 이민들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성이니까 쉽지 않죠. 귀족들도 평민들과 잘 지내는 귀족이 있었을 수 있고 되게 복잡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뭔가 교통정리가 계속 필요했던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복이 있는 나라는 영웅이 계속 등장합니다. 카밀루스, 저 사람도 이민이에요. 근데 시족을 끌고 왔기 때문에 귀족으로 입성한 사람이다. 이 사람에 대한 평에 대한 글이에요. 이후에 역사가가 쓴 겁니다. 시민과 법의 절대 권력자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그의 승리에 대한 자부심과 거만함, 그리고 네 마리의 흰말이 끄는 전차를 몰고 로마를 돌아다닌 것을 지켜본 로마인들은 이를 좋지 않게 여겼다. 왜냐하면 이거 발레리우스도 이랬었죠. 이거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로마인들은 네 마리의 흰말을 몰고 가는 마차를 신성한 것으로 간주하며 신이나 국왕만이 이러한 마차를 모을 수 있다고 여겼다. 근데 국왕은 싫어하죠. 이렇듯 카밀루스의 화려한 개선식은 시민들과 카밀루스 간의 마음이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카밀루스가 쫓겨나요. 이 카밀루스가 몬테사크로
산에서의 항쟁을 끝내고 전쟁이 또 있었겠죠. 그래서 카밀루스가 굉장히 많은 혁혁황 전과를 이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트루니아 지역의 베이라는 도시를 함락하는 데 성공을 해요. 굉장히 중요했던 에트루니아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는 것 같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 카밀루스예요. 전쟁에서 굉장히 유능한 장군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독단적이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이 안 좋아하거든요. 전쟁에서만 영웅이었던 거네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저렇게 사두마차를 끌고 개선식으로 하는 것이 평민들 눈에는 별로 좋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전쟁을 치를 때 저 당시에는 보통 여름에만 치렀어요. 겨울엔 추우니까. 함락을 시키겠다는 목표하에 겨울에 야영을 시켰다. 그래서 이긴 것까진 좋은데 불만이 나중에 폭발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카밀루스가 능력 있는 사람은 맞았으나 평민들한테 호감을 못 얻은 것 또한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쫓겨나요. 그런 상태에서 또 원로원하고 평민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 생기면서 그런 상황에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켈트족이 쳐들어와요. 이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켈트족이에요. 야만인이다 표현하면 좀 그렇고요. 나름 무장도 잘 갖추고 있어요. 야만인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정착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야만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좀 맞으세요. 이들이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당시에 유럽 대륙의 대부분 살만한 땅에는 저들이 살고 있었어요. 로마식으로는 갈리아라고 불러요. 영국의 스코틀랜드족에 좀 살고요. 웨일즈족에 좀 살고 아일랜드족에 주로 사는 사람들이 켈트족이에요. 지금은 거의 없어졌습니다만 저 때는 유럽 대륙의 주류 민족이었어요. 근데 저들이 정착을 잘 못하고 그러다 보면 노략질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전쟁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태리에서 전쟁을 하던 사람들보다 저 사람들이 전쟁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위에가 안 좋았나 봐요, 상태가. 그러니까 아래로 쳐들어온 거예요. 이때 로마가 만약 예전처럼 평민하고 귀족이 잘 어우러지고 있고 방위태세가 완벽했다면 막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얘기하는데 마침 평민들이 같이 있지 않고 내분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함락당합니다. 그래서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정말 다 파괴당하고 7개월 동안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냥 다 불태우고, 그러니까 원래 파이어족이죠. 그래서 계속 태우고 뭐 이래요. 그리고 사람 죽이고 아무데나 던져놓고. 근데 도시에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면 전염병이 돌아요. 살기가 힘든 거죠. 저울에다가 뭘 하고 있는지는 안 보입니다만 상당량의 금을 줄 테니까 너 나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켈트족 애들도 이 도시가 우리한테 맞는 것 같지도 않고 해서 그래? 하면서 바꾸서 나가줍니다. 두 가지가 굉장히 불명예였던 거예요. 성을 함락당했다. 그리고 또 힘으로 내쫓은 것도 아니고 돈을 줘서 내쫓았다. 이것 때문에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난 것 플러스 무슨 일이 생겼느냐 하면 로마는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삼켰다기보다는 동맹 형태로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땐 로마가 별거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게 돼요? 계속 쳐들어와요. 내부는 계속 있어. 그래도 다행히도 평민들이 돌아옵니다. 그래도 로마가 우리 본거지였는데 저 꼴 당한 건 아니지 라고 해서 돌아와서 카밀루스도 돌아와요. 그래서 다시 엄청나게 싸워요. 그래서 다시 예전의 동맹관계를 복구를 합니다.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요? 20년 이상 걸렸다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켈트족들이 싸우는 모습이에요. 이 카밀루스가 대단했던 사람이라는 게 이 당시에 로마군의 전법은 그리스의 전법을 가져와서 쓰고 있었대요.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켈트족 방식도 도입하고 해서 굉장히 잘 싸우게 된 거예요. 카밀루스는 전쟁의 신 같은 느낌인 거죠. 카밀루스가 다시 로마를 재건을 시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평민들한테 인기는 없어요. 선출직 공무원으로 뽑히지 못하고 독재관이라고 해서 저건 임명하는 거거든요. 그렇게만 계속 됐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카밀루스의 시대도 끝났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재건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은 사람이 카밀루스예요. 이때부터는 뭘 하냐면 로마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뭔가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폴리비우스라는 저 역사가가 쓴 저 시스템의 골격이 바뀌진 않아요. 저들 간의 관계만 바꿉니다. 로마의 특징인 것 같아요. 뭘 잘 안 바꿔. 마이너한 변화만 줍니다. 모든 정치권이 다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도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확 바꾸고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거는 그들의 성정이 그러니까요. 좀 다른가? 제가 봤을 때는 국민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우리가 하는 정치체제는 다음 세 가지가 있다. 왕정, 귀족정, 민주정이다. 저 당시도 민주정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아테네 때문에 생긴 표현일 거예요. 로마인에게 당신 나라의 정치체계가 이 세 가지 중 어느 것이냐고
누구냐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집정관 한 사람한테 조명을 비치면 왕처럼 보일 거고, 원로원 기능에 주목하면 귀족정이라고 할 거고, 민회를 중심으로 얘기한 민주정이라고 얘기할 것이다. 그런데 로마는 이거를 짜맞춘 것이다. 그 짜맞추는 방식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이번 편이 머리가 아플 수 있는 편인 이유가 사실은 이 부분이에요. 정치 체제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요. 근데 이걸 얘기를 안 하고 로마를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조금 어려운 과정을 겪어갑니다. 연도를 잠깐 볼게요. 다시 아까 함락당한 게 BC 390년이었죠. BC 390년에 켈트족한테 로마가 함락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리키니우스법, 이게 굉장히 혁신적인 법인데 이게 나오는 데까지 또 30년 가까이 걸리죠. 굉장히 느려요. 이때 어떤 법이 만들어지느냐 하면 평민에게 모든 관직을 개방해요. 집정관, 그 외에 많은 관직들이 있거든요. 뭐 재무관도 우리 살펴본 적 있었는데 그때 개방을 해요. 분배는 아니에요. 평민에게 몇 석, 누구의 몇 석. 이거 가끔 그러는 경우 있죠. 여성한테 몇 석 이상 줘야 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개방을 해두고 능력되는 사람이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 하면 원로원 의석 개방.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까지는 시족장들만 됐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는 관직 경험자들이 들어가요. 원로원 의원이 선거로 뽑힌 적은 로마 역사상 없습니다. 단지 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시족장, 귀족에서 개방된 관직을 거쳐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개방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로원도 좀 바뀐 거죠. 그래서 정치 체제가 조금씩 바뀌어요. 그렇지만 평민들이 원했던 건 뭐죠? 빚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죠. 빚이 왜 생기죠? 자기 땅이 없어서죠. 자기 땅이 뺏겼거나 자기한테 좋은 땅이 없거나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뜻은 뒤집어 얘기하면 좋은 땅을 누가 가지고 있다? 귀족들이.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죠. 해결이 안 돼요. 끝까지. 카이사르가 나타날 때까지. 공화정 시기가 계속 맞물려서 시끄러운 상황이 간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까지가 아주 기본적으로 로마가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보여드리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앞에 제가 글래디에이터 장면을 보여드렸잖아요. 로마는 농민의 국가였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되고요. 로마는 영토형 국가였다. 도시국가는 영토형 국가가 아니라 거점식이었어요. 농지보다는 밖으로 나가는 게 더 편했던 애들이에요. 근데 로마는 농사를 짓는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럼 영토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치체제도 다를 수밖에 없었고 그리스가 겪었던 변화와 로마가 겪었던 변화가 다르고 그리고 군인들이 해야 될 역할도 다른 거예요. 농민 기준에서의 영토 전쟁은 의미가 다른 거예요. 이런 복잡한 걸 다 생각하는 건 역사학자들한테 맡기기로 하고 무엇이 절대선도 절대 악도 없다.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가야 된다. 로마가 그나마 버텼고 그리고 이후에 천년제국을 만들었었던 이유는 뭔가 자기네들한테 맞는 것을 잘 채용하지 않았을까? 그걸 지금 우리한테 그대로 적용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로마 역사를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지루한 부분을 다뤄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